암의 치료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묻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수술하고 뭐 힘드니까 항암은 내년에 하고 식이요법은 그 다음부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번에 같이 한 번에 다 해야지 한 번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죽는 병이라고 일단 그렇죠.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가장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그거죠. 처음에는 뭐 경황이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진짜 암이 맞냐. 인정을 못하는. 이거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은 맞다고 이제 자기도 생각하겠죠. 몇 군데 돌다 보면 병원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을까. 즉, 낫는다는 말은 옛날에 암이 없던 자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많이 이제 설명을 해요. 왜냐면은 목표를 잘못 세우면 그 목표를 따라가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당뇨 없는 옛날 사람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네. 나는 이제부터 당뇨 환자인데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냥 옛날에 좋아하던 삼겹살에 소주 끊고 채소 위주로 샐러드 먹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몸무게도 줄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나름대로 또 훨씬 보람이 있고 다른 병도 다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바뀌어진 운명을 숙명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자분하고 환자 가족분하고 궁금해하는 거나 또 필요로 하는 거나 도움을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점점 환자가 뭐 초기에 발견해서 거의 완치 쪽으로 가면은 그게 일치해요. 어떤 걸 꿈꾸냐면 예전에 진단받기 전에 삶을 꿈꿔요. 더 행복하고 뭐 더 성공하고 이런 걸 꿈꾸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진단을 늦게 받아서 결국은 서서히 나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환자가 원하는 거 하고 보호자가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많은 걸 설명해 드리죠. 그렇게 비극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노화는 일어난다. 근데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같이 노력해서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듯이 암의 진행이 더디게 가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암의 그 생존율 어떻습니까?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그 치사율이 확 높아지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신문에 통계가 2022년 통계가 나왔어요. 요즘까지 2021년 통계였는데 그 모든 암의 그러니까 5년 생존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완치율이라는 거는 5년 생존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5년 이상 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암을 진단받고 5년까지 생존한 사람의 프로테이지를 계산한 거죠. 그게 제가 처음 암 환자를 보기 시작할 때는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됐어요. 뭐 한 30% 후반 40% 정도 됐는데 2022년 통계 모든 암을 통계냈을 때는 약 73%로 돼 있어요. 그럼 생존율이 상당히 높네요. 물론 이제 그게 있죠. 아주 예후가 좋은 갑상선 암부터 뭐 췌장암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용어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자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를 해서 나중에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암 2기 환자를 뭐 10만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5년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30%였다. 그러면 5년 생존율이 30%예요. 그래서 통계를 낼 때 보통 이제 그 몇 년 생존율, 근데 뭐 요새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을 따져요. 그리고 일반적인 암은 5년 생존율을 따지고 또 이제 수술을 못할 정도로 이제 진행된 암 환자한테는 이제 그 예후를 여명, 몇 개월 여명이다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관해, 그러니까
CT에서 암세포가 안 보이게 되면 그거를 의사들은 완치라고 안 하고 사실은 완전 관해라 그래요. 완전 관해가 됐다가 다시 또 암이 보이면 이걸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 관해됐다가 다시 재발 전이된 기간이 얼마냐? 이걸 time to replace 그래가지고 뭐 7년, 7년 후에 재발했다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지금 우리가 암을 1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1기, 2기, 3기, 말기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해부 병리학 쪽으로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요. 1기, 3기, 4기. 예, 그거는 이제 종양의 크기와 또 임파절 전이된 그 숫자하고 또 이제 다른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 갔느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뭐 초기, 중기, 말기 이거는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는 80% 이상이 4기 환자죠. 그럼 거의 말기라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병원에 와보시면 환자들이 뭐 나보다 더 쌩쌩하게 다니세요. 그래요? 오히려 보호자들이 피곤해 하시죠. 그래서 말기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엔드 스테이지거든요. 터미널 스테이지. 그건 어떤 환자의 전신 상태. 전신 상태가 아주 나빠지면 그걸 엔드 스테이지, 말기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4기 요즘은 뭐 최근에 가장 그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된 게 폐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폐암 4기 환자. 우리 병원에도 폐암인데 수술하려고 보니까 반대쪽 폐에 전이 가고 또 검사해 보니까 뇌에 전이 가고 또 검사해 보니까 유방암도 따로 생기고 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병원에 6년째 오시는데 그분 표적 치료제 먹으시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4기라고 해서 말기다. 그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하면 칼 대면 확 퍼져버린다. 그래서 칼 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솜사탕 같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떨어져 흩어져 날아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움직이면 암이 떨어져서 전이 갈까 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수술할 때 옆으로 좀 갈 수 있어서 수술하면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뭔가 내가 해를 입을 게 1 정도라 그러면 수술을 해가지고 얻을 건 1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뭐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요. 수술도 내가 좀 꺼림칙하지만 해야지. 자꾸 긍정적으로 자기 세뇌를 하고 항암도 해야지. 식욕부터 해야지. 맛없는 거 먹어야지. 운동도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핑계거리를 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암하면 내 몸에 면세포 다 죽어. 머리 빠지고. 맞아요. 내 아는 사람 다 항암하다 죽었어. 그러면 항암은 사람 죽이는 약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요. 그분이 항암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으면 항암 안 했으면 6개월 만에 돌아가셨을 거다. 네. 물론 그 말은 맞아요. 현대의학적으로 암 환자 할 때 쓸 수 있는 무기는 일단 3개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수술. 그다음에 방사선, 항암. 그러니까 수술과 방사선은 국소적인 치료예요. 그리고 항암은 전신적인 치료이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퓰러하게 시행된 거는 8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짧은 거죠. 그 말은 맞아요. 수술, 항암, 방사선이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에 못 미친다는 말은 맞지만 그거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불신하시는 분들은 뭐 자연요법, 식이요법으로 나는 이걸 고치겠다 그러고 산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좀 위험한 행동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원장님 제가 거슴요법 산에 가서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싶어서 확인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나한테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거슴요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100여 년 전에 막스 거슬이라는 독일 의사가
자기의 병을 치료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시킨. 네. 그러면서 그래요. 거순 박사님 항암 안 했잖아요. 음. 그때 항암제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1930년대니까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없고 방사선 치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연요법, 생활습관 교정이지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는 무기가 나오는데 이걸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0년간 이렇게 그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일단 수술 항암 방사선이 가능한 사람은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한 사람과 수술 항암 방사선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보완대책도 같이 한 사람은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 우리 병원에 제일 많은 게 췌장암 환자예요. 췌장암이 가장 무섭다고 예. 치료하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스티브 잡스 뭐 이 얘기 들으면서. 근데 스티브 잡스는 좀 예외의 췌장암이에요. 5% 미만에 속하는 예외적인 췌장암에서도. 췌장암인데도 그건 오래 사는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오래 살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래요. 2년 전인가 우리나라 두 군데 대학병원에서 자기들 대학의 췌장암 환자 이제 치료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췌장암은 치료 성적이 그대로예요. 무섭긴 하네요. 무섭긴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수술을 해도 80%가 3년 안에 재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예후가 안 좋은데 우리 병원에 췌장암 환자 중에서 지금 6년째 우리 병원 다니고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식이요법하고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왔다 가시는데 그분은 췌장암인데 원래 있던 병도 없어지고 모든 피 검사가 정상이고 또 우리 병원에서 이제 뇌파 검사나 자율신경 검사, 스트레스 검사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다면 통계를 따로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다 골고루 그렇죠. 열심히 받으신 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죠? 그래서 암의 치료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묻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수술하고 힘드니까 항암은 내년에 하고 식이요법은 그다음부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번에 같이 한 다. 번에 다 해야지 한 번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암을 확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항암 치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항암 치료의 정의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그냥 약을 먹는 행위를 항암 치료한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항암 화학요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먹는 약은 원래는 없었고 이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주사로 맞는 수액으로 맞는 항암제인데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표적 치료제 이런 게 개발돼서 혈압 당뇨처럼 매일 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캔서 서바이버 암을 진단받고 생존에 계신 분이 250만 명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고혈압 당뇨 환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도 매일 약 먹고 이렇게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가면은 문제 없이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암도 대학에서 하는 치료 다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비타민 주사도 맞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2022년 통계를 보면은 5년 생존율이 73%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암도 이제는 휴스턴에 가면 MD 앤더슨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현판에 뭐라고 써있느냐, Living with Cancer. 암과 함께 살아간다. 관리하는 이제 병이다. 예, 다시 말하면 Cancer without disease. 암은 있지만 나는 병은 환자가 아니야. 아픈 것도 없고 정상 생활을 해.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이 만성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병이다. 네, 그렇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암인가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는 주로 감염성 또 이런 호흡기 질환이 많아서 그때는 여자들은 자궁경부암,
그건 이제 감염병이잖아요. 네. 뭐 남자들은 뭐 간암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형이고 뭐 폐암 이런 게 많았는데 2021년 통계를 보면 갑상선암이 이제 제일 많아요. 남자 여자 다 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다음에는 이게 대장암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얼마 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위암 1위 국가였고 2위가 일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1위고 우리가 이제 위암이 2위 발병 국가로 됐는데 대장암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또 1위 발병 국가였는데 또 최근에는 또 2위 발병 국가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왜 예전에 뭐 폐암, 간암 이런 게 많았다가 지금 갑상선암, 또 대장암, 여자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이 많느냐? 이건 결국 시기와 관계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렇죠. 변화가 됐다. 예, 서구화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만해지면서 오는 암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의 암센터에 가시면은 유방암센터나 대장암센터나 전립선암센터 가면 반 이상이 좀 뚱뚱한 분이 왔다 갔다. 그래요?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식이라든지 체중 조절이라든지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갑상선암 진짜 저도 주변에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이야. 근데 그냥 이건 쉽게 치료된대.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그래서 갑상선암이 좀 이거 정말 암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맞아요. 쉽게 치료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너무 쉽게 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통계에 보면 갑상선암의 뭐 10년 생존율은 101%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그래요? 왜냐면 갑상선암 진단받고 어이쿠 하고 그때부터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은 본인한테는 100% 아니면 0%잖아요. 네. 근데 갑상선암이 거북이암인 건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분화세포암 중에서도 갑상선 유도암이 거의 뭐 유도암 뭐 이런 분화세포암이 90% 이상이에요. 네. 그러나 이렇게 바다가 없는 사막 내륙 지역은 오히려 뭐 갑상선암 중에서 수질암이라든지 이런 나쁜 암이 30-40%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진행은 느리지만 이 갑상선암은 아직까지도 확실한 항암제가 없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많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는 또 방사선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수술만 하면 뭐 거의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암이 아니고 애밀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몇 년간은 매년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딴 데로 전이가 간다든지 아니면 갑상선암이 분화가 잘 된 뭐 예를 들어서 유도암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역형성암으로 세포 종류가 바뀐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그 대학 여 교수님이 갑상선암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병원 몇 군데하고 일본하고 가봤더니 우리나라는 다 수술하자 그러는데 일본은 지켜보자 그랬다. 이래갖고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이 좀 바뀌어서 1cm 미만의 단일 갑상선 결절은 지금 이제 지켜보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뭐 이게 크다든지 아니면 다발성이라든지 이미 임파전 전에 갔다든지 이럴 때는 수술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상선암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군요. 많이 걸리고 그럼요. 또 치유가 쉽게 된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나 건강이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갑상선암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뭐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갑상선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은 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를 유방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갑상선암에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이 가슴 하면서 여기도 한 번씩 대봐봐. 이러면서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건강검진 하시면은
얼마 전에 그런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성인이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은 4명 중에서 2명 이상이 결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갑상선암의 발견율이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래서 수술도 엄청나게 하고. 그 결절이 있다는 건 암인 건가요? 아니면 암이 되기 직전에 아니 상황이- 이제 결절이라는 건 이제 양성 종양인데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공고 사항에 하면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 뭔가 네. 종양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악성은 암이고 양성은 그냥 암이 아니고 혹이잖아요. 그러면은 공고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환자한테 이게 지금은 양성이지만 이게 암으로 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검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암 환자가 돼요. 잠도 못 자고 그렇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암으로 절대로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요.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갑상선학회 갔는데 그 연로하신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이럴 때 환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현명한 답을 말해주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말한대요. 요거는 암으로 안 되지만 그 옆에서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러 오라고. 그래서 다들 박수치고 맞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하여튼 환자 본인의 의지가 네.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암 환자들을 이렇게 정말 많이 치료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환자의 마음 자세,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일단은 조금 이렇게 가슴으로부터 좀 절실함을 느껴야 돼요. 네. 내가 이제부터 뭐 좀 나한테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뭐 바쁘게 살았는데 절실함. 또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많아. 내가 남은 소명이 많아. 그래서 난 정말 다시 건강해져야 돼.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막 이것저것 보면서 카드라는 걸 너무 들으시면 안 돼요. 특히 환자가 환자한테 물어보고 답을 정해서 다수결로 정해놓은 것들이 인터넷상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예를 들자면 항암하면 면역세포 죽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수술하다가 암세포 다 흩어져가지고 다 전이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뭐 몇 년 전에는 난리가 났어요. 기생충 약이.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구충제 약 먹는 거. 그거면 항암제 어떤 항암제보다 좀 효과가 이따가 있다. 얘기하죠. 요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후들리면 안 되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암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잖아요. 리빙 위드 캔서. 암과 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의 10배나 많은 균들과 같이 살아요. 장내 미생물. 얘들 다 죽이면 우리도 죽어요. 얘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다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만 있으면 안 돼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2대 8 네. 정도로 균형을 잡아야지. 왜냐면 적군이 있어야 우리 군대도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태평성세면 군인들이 훈련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공부하셔야 돼요. 머리가 이해가 돼. 아니 이거 식이요법 뭐 누구는 골고루 잘 먹으라 그러고 누구는 고기 먹으라 그러고 누구는 소금 먹으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 안 되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말이 되네. 이론적으로 되겠네. 이렇게 머리가 이해를 해. 가슴만 뜨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실천하시잖아요. 정말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자기 몸이 바뀌는 걸 몸이 느껴요. 그래서 가슴이 저려오고 그리고 머리가 이해를 하고 몸이 바뀔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네. 우리 병원에 올 때 우리 병원 이제 많이 알아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 뭐 요즘은 점점 없는데 막 따지시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적어가면서 누구는 이러던데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는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만 보면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학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학원도 다니고 부족하면 가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한테 가해 받으면 서울대학 가요? 이건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꼭 하는 말이 걱정 너무 하지 마라. 걱정은 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은 태산인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냄비 근성이 따르잖아요. 전 국민이 그냥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구충제. 그때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구충제 안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겼냐면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 같은데 이런 밀수하는 분들이 막 거기서 구충약 사갖고 와서 막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뭐 대사치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임상암 대사의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었어요. 물론 2000년 이전에는 암을 oncollogy, 네오플라즘, 신생물 그래가지고 이거는 갑자기 돌연변이로 뜬금없이 생긴 놈이니까 수술로 잘라내거나 항암으로 녹이거나 방사선으로 태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암도 당뇨같이 대사질환이다. 그래서 대사의 과정을 블러킹하는 약들을 쓰면 그 체인을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능성 주사들, 많은 비타민, 미네랄을 주사로 치료하는데 그때 뜬금없이 구충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들이미는 게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이게 일리가 있다 그랬단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약이라는 거는 화합물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성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용을 여러 가지를 해요. 만약에 작용을 5가지를 한다 그러면 요 약을 요 목적으로 쓰면 요건 작용이고 요거는 부작용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아그라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쓰면 만들었는데 부작용으로 그 성기 혈관이 확장되니까 이쪽으로 쓰면 이게 작용이고 이쪽으로 쓰면 이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펜디메다졸 부충약 성분에 암을 공격하는 기전이 있는 게 논문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나 구충제가 그 역할을 하는 능력이 1이라 그러면 그것만을 하는 항암제를 개발한 건 100이다. 그러면 100을 쓰지 왜 1을 쓰느냐. 그랬는데 이 환자들 고집을 못 꺾어요. 그래서 막 다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가끔 물어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환자들끼리 뭐 갈급한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뭐 지혜를 모으고 격려하고 이런 건 좋은데 막 퍼다 나르는 거, 또 이걸 또 잘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풍토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충제 궁금했었는데 이해가 이제 확 됐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안병원 이영석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암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